6호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이 있고, 이 효력 요건에서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을 보는 거죠. 일반적은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목적을 보는 거예요. 목적은 먼저 뭐가 된다? 먼저 확정성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능성.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볼 거예요. 세 가지. 알겠죠?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에까지 확정될 필요가 없고, 어디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확정은요. 그럼 목적이 먼저 목적은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금과 등기. 그럼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오늘 분양받았다 해서 바로 등기가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2년 뒤에 등기해준다 그러면 2년 뒤까지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능성은요, 사회 통념이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 이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요, 원시적 불능하고요,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요. 여기서 성립 당시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하고요,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원시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멸실이 됐다. 그 다음에 이미 수용이 됐다 이 말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체결 후 이 말이죠. 계약 체결 후 이렇게요.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요. 이것을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이면서 객관적 불능이면서 여기요,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 여기 일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죠. 이 일부 불능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미달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달됐다 이렇게요.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전부 불능이죠.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무효가 되고요. 일부 불능이면 미달이죠. 미달이다. 전부 불능은 뭐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이다?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죠. 과실 책임이다. 이때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그것은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왜요?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잘못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하고 라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이미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고,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데, 이 갑은 자기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멸실됐는지 멸실되지 않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죠? 그래서 갑을 뭐라 한다?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을을 뭐라 한다? 선이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을은 선이 무과실이고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시적이고 신뢰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이익 배상을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미달됐다 이 말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574조 담보 책임이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담보 책임이다. 그런데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요. 유효. 이게 이제 큰 차이죠. 유효인데 대금을 감액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달됐다, 일부가 부족이다 그럴 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나올 수 없다. 왜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이다? 전부 불능이다. 전부. 그 다음에 후발적은 유효인데 여기서 매도인이요. 매도인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채권자. 그 다음에 이걸 쌍방이죠. 쌍방. 그래서 매도인의 잘못이 있다.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 말이야. 잘못이 없다. 이렇게 잘못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험부담. 채무불이행이죠.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위험부담이죠. 잘못이 없을 때 여기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대상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채무불이행이 있죠.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위험부담, 대상 청구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되죠. 시험에 뭐라 나온다?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언제나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것을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3박자가 맞아야 된다. 자, 첫 번째요. 계약 체결 후 후발적. 그 다음에 뭐다? 채무자, 매도인이 잘못을, 매도인이 잘못을 해야 돼. 매도인이. 만약에 매수인 채권자가 잘못하면 그건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 말은 채무자도 잘못이 없다. 이 말 채무자도. 그러면 그것은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그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럼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딱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것은 채무불이행의 말이 나오면 안 돼. 채무불이행은 후발적과 관계가 되죠.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위험부담은 뭐와 관계된다? 그것은 잘못이 있어 없어? 채무자가 없죠. 그래서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 이 두 가지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무효인 것. 그걸 뭘 찾는 것이냐? 원시적 불능, 임의 멸실, 임의 수용을 찾는 것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찾으시오. 똑같아. 임의 멸실, 임의 수용을 찾는 것이고,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 첫 번째 담보책임이 있고, 두 번째 채무불이행이 있고, 세 번째 위험부담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알겠죠? 5번,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기요, 임의 멸실, 임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이제 뭐란다?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적법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적법성. 우리가 이제 적법성이라는 것이 뭐냐? 이 적법성은요, 먼저 우리가 강행 규정하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져요. 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먼저 비교가 되죠. 강행 규정은 뭐냐? 선량한 풍속, 103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관계 있는. 그런데요,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없는 규정, 그것을 임의 규정, 관계 있는 것을 강행 규정,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 있는, 관계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의 규정은 주로 어디가 있다? 채권법에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법 중에서 임대차죠. 임대차는 또 뭐다?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임의 규정,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뭐가 있다? 전대. 이렇게 이 비용 상환 청구권 또 뭐가 있다?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 유익비.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를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규정은 조심해야 되죠. 채권은 무조건 임의 규정이다. 그런데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다. 임대차 속에 무슨 규정이 들어있다? 임의 규정이 들어있다. 비용상환 청구권,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의 제한. 알겠죠?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채권법의 임의규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대금과 등기는 동시행이죠. 반드시 동시행할 필요가 없이 잔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해저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약속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다 그걸 얘기해.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채권법은 무조건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알겠죠? 그런데 강행 규정은 주로 뭐냐? 물권법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은 주로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그럼 물권법에서 뭐가 중요하다? 임의 규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권법 임의 규정은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 우리가 경계선 부근의 건축을 할 때는 얼마나 이상 떼야 되죠? 반 미터 이상 떼도 되고 안 떼도 돼. 합의에 의해서 244조가 지하시설이요. 지하시설에 관한 규정. 지하시설 그것도 경기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되는데 합의에 의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냐? 이제 지상권에 보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에요. 366조는 뭐죠? 366 그러면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물권이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인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두 가지로 보면 되죠.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미리 말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린 것을 말한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권은 없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에 가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렇게요. 전세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 양도 금지 특약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유치권에 가면 뭐가 나오죠? 유치권 하면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죠. 그러면 유치권을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임의 규정이 된다. 이런 것들 빼고는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은 중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다. 강행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다. 임의 규정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강행 규정 속에서 무슨 규정이 있다? 효력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다? 단속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단속 규정 이렇게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요. 여기에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형법상으로 형사처벌 받죠? 형사처벌을 받는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난다? 형사처벌을 받아. 형사처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이죠. 사법상으로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강행 규정 얘기했을 때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강행법규는 뭘 얘기한다?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속 규정은 뭐가 있다?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 그다음에 무허가 숙박업, 그다음에 뭐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주택법상의 전매 금지 규정,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중개업자 있죠? 중개업자의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이렇게 직접 거래. 이런 것은 단속 규정에 속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다.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무허가 숙박업이라고 하는 거 시험이 나왔죠. 무허가 숙박업. 알겠죠? 그래서 무허가 호텔에 대한 숙박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효력 규정은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 또는요, 뭐죠? 주무관측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가장 잘 나온 거 요즘 최근에 변호사 아닌자가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 아닌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물의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하고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 의료법 위반.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락녀 있죠? 이 율락녀가요, 선불금을 받았어요. 이 선불금을 받는 것 율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라고 하죠. 이 공익법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학교법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학교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 효력 규정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 두 가지죠. 그럼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초과하는 부분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현저히 고율,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고율의 이자 약정, 이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자 정법이 24%인데요. 30%를 받았다 이 말이죠. 초과한 6%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현재의 고율 이렇게요. 초과 중개 수수료 이렇게. 이것은 무효이다, 형사. 알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하나 있냐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있죠? 지자체가요. 지자체의 재산을 뭐라 한다? 국가 재산을 뭐라고 그래? 국유재산. 지자체의 재산을 뭐라고 그래? 공유재산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나와. 그때 국유재산은 국가 것이고 공유재산은 지자체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지자체가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가 서울시 토지를 일반한테 처분하고 싶어.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걸 지자체가 지자체산을 처분하려면 절차하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인가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이 아닌가 시험에 뭐라 나오죠? 다음 중에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문으로 뜰 수 있죠. 지문으로 1번 그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은 단속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해도 유효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OX, X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그 목적의 적법성 한번 봐봐요. 6페이지 적법성 보면 쭉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에 효력 규정에 이해가 나가 있죠. 효력 규정에 이것을 여러분 암기를 해야 돼요. 맨 끝에 시옷을 봐봐. 시옷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가 뭐냐? 개인처럼 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사인 누구냐? 사인 일반 국민을 얘기해.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이 뭐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따라야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규정은 그것은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럼 맨 밑에 무슨 행위가 나왔죠? 탈법 행위가 나와 있나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강행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죠. 그러면 무효가 돼요. 이것을 간접적으로 위반하죠. 그래도 이것은 무효가 돼요. 이 강행 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 탈법행위, 이것도 무효가 돼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슨 말이냐?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요, 자기 이름으로 국가 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자기 와이프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여동생 이름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누가 취득한 것이다? 자기가 취득한 거랑 똑같죠? 그것을 뭐라 한다? 탈법이다. 강행법규를 자기 이름으로 취득했으면 직접적 위반으로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데, 자기 와이프, 자기 여동생, 자기 부모의 이름으로 취득했죠?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적의 확정성, 이행기까지 가능성,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 불능은 성립 당시의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신뢰 이의,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무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을 질 수 있다.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유효인데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위험부담, 유효인데 쌍방이 잘못이 없으면 뭐다? 위험부담이다. 그 다음에 강행법규는요, 임의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두 가지겠죠?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임의 규정은 없는 것이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이죠. 단속에서 중요한 것은 중과생략 등기. 그 다음에 효력에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알겠죠? 명의사기라든가 토지가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어디로 보냐? 사회적 타당성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